이리 오너라 이리 오. 오. 몇 회죠? 169회입니다. 김세련 연구원이 항상 좋은 자료를 쓰는데도 내가 잘 녹음을 안 하는 게 워낙 섹터가 안 좋아서 네. 그랬는데 야 해도 넘어가더라고 건설주들. 그리고 특히 오늘 3월 16일 날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사실 디벨로퍼라는 거 우리 산업이 어떻게 가야 돼 공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부동산인 같은 데 도움이 되는 분이니까 많이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주식 얘기라기보다는 네네 산업 얘기라고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 종목 S1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보자는 S1 버티고 있고요. 뭐 제가 이번에 커버하면서 지누스 그다음에 IS 동서 이런 것도 좀 다 좋게 보고 있고 네. 오늘 주가도 뭐 반등하고 오케이 뭐 네. 산업 얘기 그리고 오늘 건설 자료 나왔지만 이거보다는 오늘 디벨로퍼와 친구들 갖고 얘기합시다. 네. 아 인사해야지. 하도 오래간만에 그 프로젝트가 오니까 얘가 요새 사는 게 아니야. 거의 이따가도 또 지방 가야 되는데 일단 머리가 아프다. 또 횡설수설 하기 시작했어 지금. 예, 윤세 윤조입니다. 네, 건설 담당 김세련입니다. 네, 이리온 댓글 담당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다들 많이들 그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겠는데 그거 함부로 녹음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보면 난 솔직히 말하는 네. 거예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렇게까지까지 몰랐어요. 뭐 죄송한 마음이고 진심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해왔던 틀 자체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뭐 이래서 빠졌어요, 저래서 빠졌어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간만에 좋은 기업들이 네. 좀 나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갈 텐데 CJ 대한통운도 상당히 네, 좋아 어제 보여서 좋았어요. 올린 네, 거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자료들 나온 것들 하나하나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있었죠. 납득이 안 가서 네. 도대체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좀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말하자면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네. 마치 이게 올 것은 온 것이냐 막 이런 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 다 같이 아픈 상황인데 하여튼 막 추워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래요. 한 분이 그 KMW 이번에 그 보고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올렸는데 그게 이제 2월 보고서 대비 목표가를 이제 크게 낮췄다고 이분이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낮춘 시키는 거야. 게 나빠서 낮춘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근데 이왕 짓게 네. 하면 녹음했기 때문에 올라갈 건데 네. KMW 괜찮아요. 네. 좋게 보는 유일한 그쪽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는 저희도 감독 당국이 있고 네. 리서치 센터는 감독 당국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궤도가 벌어진 게 많으면 저희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김세현 연구원이 있지만 김세현 연구원도 막 요새 애널리스트 아침마다 제가 모여놓고서 TP 나눴죠. 50%씩 낮춰야 되죠. 주가가 네. 이렇게 빠졌으니 궤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해해 주시고 네. 뭐 제가 시킨 거지 그 지양진 연구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시죠. 네, 자료는 요즘 시장은 재미없지만 이 산업이 상당히 이제 흥미있는 산업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디벨로퍼 준비했고요. 메인 건설이 아니라 건설의 전방 산업인 부동산 개발업자 디벨로퍼, 그리고 건설의 후방 산업인 건물 관리 업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파트는 왜 지금 디벨로퍼와 건물 관리냐 인 대략적인 개요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메인인 디벨로퍼, 세 번째가 건물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료에서 10페이지의 그림 1번 봐주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그냥 건설 전방인 디벨로퍼와 후방인 건물 관리 이렇게 나뉘고 해당 업체들을 제가 좀 써놨는데 뭐 사실 경계가 모호하고 앞뒤를 다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건물 관리업과 디벨로퍼 비즈니스 자체는 글로벌 대비해선 발전을 많이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국토가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됐다 보니까 이 개발의 주체도 건물 관리의 주체도 대형 건설사가 좀 헤게모니를 쥐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조금 죽어 있었는데 점차 우리나라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쪽 비즈니스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11페이지 표 1번. 대략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밸류체인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시면 건설사가 자금 조달부터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전방의 영역에서 좀 약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12페이지의 그림 2번과 그림 3번을 비교해보면 좀 극명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 일반 건설사라고 하는 제네럴 컨스트럭션, 제네콘 회사하고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그리고 하우스메이커, 집 짓는 곳 거기가 다 다른 회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네콘, 하우스메이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예 다른 회사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다 섞여 있으니까 네, 뭐 GS건설 보시면은 땅도 사고 송도에 디벨로퍼죠. 그리고 자이도 짓고 아파트 짓고 플랜트도 짓고. 제네럴 컨스트럭션, 제네콘부터 설명을 일단 좀 해주세요. 아, 제네콘은 그냥 아시는 그런 토목, 뭐 도로 짓고 뭐 건축물 짓고 공공발주 들어가는 그런 일반 건설사가 제네콘. 여기 지금 EPC는 빠져 있습니다. 플랜트 EPC는. 근데 어쨌든 제네콘 고런 일반 건설사. 하우스메이커는 집만 짓는 회사. 그러니까 집을 전문으로 지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자이 아파트만 짓는 뭐 그런 회사. 디벨로퍼는 부동산 개발업자. 땅 사서 여기다가 뭘 할 건지를 이제 고민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 다 다른 비즈니스 사실 영역이고요. 디벨로퍼로 하면은 뭐 증권사 우리도 아이비 뭐 세련연구원이나 맨날 우리 그냥 팀사하고 네. 얘기를 하지만 디벨로퍼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쵸. 초기에 돈이 다 많이 들어가니까 들죠. 이걸 하기 싫은 거지. 그 디벨로퍼보다는 좀 이렇게 좀 중간에 뭐 가교 역할을 하면서 네. 또 돈 굴러갈 때 조금씩 떨어지는 거 먹겠다는 걸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벨로퍼 쪽 사이드가 커지는 거고 그런 그리고 보시면 수익률도 디벨로퍼가 가장 좋거든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많이 땡겨서 땅 사서 수익 크게 먹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헤게모니를 건설사가 지고 있죠. 직접 땅 사서 개발해서 분양 수익도 먹고 공사 수익도 먹고. 근데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만 이런 거고 외국은 다 이제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이 앞으로 고도화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자료를 준비했다. 그래서 파트 2에 본격적으로 디벨로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네. 그래. 저도 아니 근데 네. 일본에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한 건 줄 알고 그냥 일본도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완전히 다르네요. 건설사들은 완전히 다 하죠. 완전히 모든 걸 다 백화점돼 있어서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아. 그쵸. 이제 고도화 내려놔줘야 되는 영역에 온 거고. 좀 놔주고 사실 디벨로퍼가 옛날에는 국가였죠, 국가. 그치. 우리나라는 국가가 디벨로퍼였죠. 그거 뭐딱 결정이 가지고 땅 분양하면 네. 쉽게 장사했다면 그쵸. 이제는 정말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신세련공과는 또 다른 일로 같이 많이 해요. 뭐 시설들 하면 너무 오피스들만 잔뜩 있잖아. 그쵸. 상가 뭐 이런 거 너무 많고. 상가들 막 무차별하게 해놓는데 뭐 부동산 막 그 소위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퍼주고 하지만 그걸 다 디벨로퍼식으로 좀 잘 계획을 세워서 네. 하면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일본을 보자. 그래 일본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아이디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 디벨로퍼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고요. 뭐 조금씩 있는데.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아주 많진 않죠. 일본처럼. 네. 이를테면 뭐 상장사는 아닌데 그 지나가다가 보시면 신영지웰 아파트 오피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신영도 디벨로퍼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소개 안 되어 있지만 한 줄로 짤막하게 사진으로 들어가 있는데 SK D&D 이런 SK 업체들 다. D&D가 그래서 기대가 많았지 상장할 때. 네, 그랬죠. 주가는 정말 뭐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네, 어쨌든 그런 처음에는 업체들. 야, 네. 이름도 좋잖아. 막 이게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나왔다. 저 그때 다른 증권사에서 그 관련 자료도 쓰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이제 성장을 할 거. 이제 또 공부해야죠. 네. 재밌는 공부해 곳이. 놓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그림 5번. 우리나라에 이제 디벨로퍼 언제 등장했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IMF 터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레버리지 관리가 좀 안 되니까 직접 이제 땅 사고 하면 레버리지 직접 일으키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PF라는 것도 이때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목상으로 시행사를 만들었는데 시행사가 아시는 그 디벨로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 디벨로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등장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 디벨로퍼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2008년 리먼 지나면서 이제 진짜 수익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조금씩 커졌다. 그래서 역사가 길진 않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그림은 16페이지에 그림 6번, 7번입니다.
이게 좀 극명하게 좀 비교가 될 수 있겠는데 그림 6번은 우리나라의 디벨로퍼 수익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디벨로퍼는 건설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거의 이제 닮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목표가 엑시트입니다. 빨리 투자한 거 투자금 회수하는 거 분양.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10년 쓴다고 보면은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게 분양을 누가 받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일단은 팔고 나가는 거니까 뒤로 갈수록 공실 관리 안 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하향 안정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7번의 일본의 디벨로퍼는 좀 다른 게 엑시시 목적이 아니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임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테넌트한테 분양을 하는지를 엄청 기획을 잘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림 6번과 같은 거에 많이 오리엔트 되어 있지만 점차 7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사실 그 부동산 이제 침체가 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벨로퍼가 커진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엑시 쉽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떠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곳 테넌트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결국은 디벨로퍼의 테넌트 기획 능력이라는 게 건물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 디벨로퍼들은 돈을 좀 벌었냐? 17페이지 그림 8번, 9번을 보시면 돈을 벌기에 좋은 업황이었다.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 8번이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갔다라는 건데, 뭐, 최근에 18년엔 조금 오르긴 했지만, 19년 들어서 또 다시 내려가면서 금리는 떨어졌다. 네.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본이 초기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건 수익성의 개선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을 하기에 상당히 용이했던 시장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림 9번에 사실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었죠.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사실 뭐 돈 벌었고 해서 그림 10번에 오피스 빌딩의 분기 투자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 캐피탈 게인, 자본 수익률하고 임차료 수익, 소득 수익의 합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땅값 올라서 자본 수익이 올라가서 투자 수익률이 좋아졌다. 즉 우리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땅값이 무궁무진하게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제부터는 임차 수익의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디벨로퍼의 기획 능력이 중요한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 뭐 그림 11번에 이제 상장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 영업이익률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돈 벌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즘 분위기는 그래도 하긴 좋겠네요. 왜냐면 금리가 워낙 지금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네네. 자금 조달하기도. 네, 자금 조달 용이하고 이제 근데 땅값이 많이 올라서 정말 좋은 물건을 사서 좋은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장이 됐죠. 이제 18페이지 그림 12번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대형 디벨로퍼 업체, 대표 디벨로퍼 업체인 미쓰비시 지쇼라는 회사의 연간 수익 증감 요인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규 빌딩, 파란색 막대기. 이 신규 빌딩은 신축 빌딩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임차인을 다시 받은 빌딩도 신규 빌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색의 기존 빌딩은 어떤 해는 플러스도 났다가 또 마이너스도 났다가 좀 들쭉날쭉한데 신규 빌딩에서는 꾸준히 어쨌든 수익이 창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거용 부동산의 리모델링에만 매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의 리모델링과 리테넌팅 시장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클 수밖에 없다. 임차 수익의 맥시마이즈를 위해서. 그래서 그림 13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SK D&D라는 디벨로퍼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마스터리스입니다. 마스터리스는 뭐냐면 건물주한테 건물 통째로 다 이제 임차를 받아오고요. 내가 이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테넌트도 다시 이제 입점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는 그런 비즈니스. 그래서 리모델링, 리테넌팅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는 그런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페이지 그림 14, 15번은 오피스 빌딩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실률 추이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공실률이 2% 언더까지도 내려갔더라고요. 엄청 많이 내려갔고 20개년도 평균으로 한 5% 정도밖에 공실률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절대 레벨이 좀 높습니다. 10% 넘고 최근에는 그나마 서울 지역이 좀 빠른 속도로 공실이 떨어지면서 하이싱글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일본과 우리나라 오피스 빌딩의 공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 디벨로퍼의 테넌트 기획 능력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20페이지에 그림 16번 일본의 대형 디벨로퍼와 일본 주식시장 비교해보면 꽤 아웃퍼폼을 하는 때도 있고 비슷하게 가는 때도 있고 근데 주로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그림 17번에 최근에 일본 디벨로퍼와 플랜트 EPC 업체의 주가 보시면 거의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건설 대표적으로 디벨로퍼이자 플랜트도 짓고 이러니까 주가 계속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죠. 그림 18번에 이 미쓰비시 지쇼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형 일본의 디벨로퍼 지금 시장 대비해서 계속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비즈니스 이게 옛날 미쯔비시 뭐 은행 뭐 그런 집단 네, 같은 계열입니다. 그 계열에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 이 비즈니스가 잘 되기만 하면 계속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어떤 그런 종목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얘기일 수 있는데 워낙 디벨로퍼의 등장이 늦었던 나라다 보니까 어쩌면 전문 디벨로퍼보다는 그냥 땅 갖고 있던 회사들 근데 본업이 좀 안 좋아서 유유부지가 많이 생긴 그런 회사들이 롱텀하게 디벨로퍼로 변화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종목이 표 3번의 서부 T&D입니다. 서부 T&D 서부 트럭터미널, 화물터미널 하던 회사인데 그 이제 비즈니스를 접으면서 유유부지가 엄청 많이 생겼고 그거 3개를 이제 개발을 하는 회사. 그래서 이미 2개는 개발을 했습니다. 인천의 연수구에 쇼핑몰 여기 장사 되게 잘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서울 용산구의 부지. 여기는 아시는 그 드래곤시티 호텔입니다. 노보텔. 옆에 엄청 넓은 부지 그게 삼성물산 뭐지? 철도청 부지. 뭐 하여튼 거기 옆에 부지 넓은 공터 엄청 큰 거 있잖아. 그게 네. 어디 거지? 철도청 부지. 그래? 네, 거기 네. 개발되면 엄청나겠던데. 그렇죠. 이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 또 철수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굉장히 완전 노다지죠. 그래서 이미 호텔 지어졌고 아마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 3개동짜리고 우리나라 호텔 중에서는 제일 개실수가 많은 호텔이고요. 그래서 요거 2개는 이미 가동 중. 저 위에 그 일식당인데 되게 맛없어. 전망 더 내가 계산하면서 돈 아까워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어설퍼 해발이.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그 영상역 있잖아. 예. 네, 그래서 딱 거기. 용산역에서 이렇게 건너면 되는데. 옆에 보니까 옆에 봤는데 공터가 너무 넓길래 야, 저기가 되면 좋겠다. 그쵸, 그게 원래 그쵸. 삼성물산 땅 아니었나 거기가? 아니야. 잘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내가 나중에 그래서 누가 네.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누가 그렇구나. 그렇지. 아무튼 거기 뭐 이 회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프랑스 아쿠르 그룹이라고 이제 호텔 체인이 노보텔이랑 이비스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모멘텀은 3번째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부지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서울시장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부동산의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정책 스탠스 이런 걸 감안할 때 당장 이거를 승인을 해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요거 부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천천히 가지고 보자. 대신에 이 장부가들을 보시면 이 세계자산 합산이 장부가가 한 1조 정도 됩니다. 재평가는 2018년에 했기 때문에 꽤 시가를 반영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1조 정도 되고 사실 이 양천구 신정동 부지는 목동 쪽이니까 여기 개발되면은 이거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합산 자산가치 1조 이 회사의 지금 순차입금이 5천억. 그래서 5천억 정도의 NAV는 나오게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천 연수구랑 용산구 이 호텔을 리츠 유동화를 할 예정입니다. 신한 리츠 운용이랑 같이 지금 MOU는 체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동화해서 현금 좀 들어오면은 차입금 갚으면은 NAV가 한 6,500억까지는 계산이 되는 지금 시총이 3천억이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어 보이고 이 호텔의 경우 특히 또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의 영향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쪽도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런 회사가 또 있느냐. 아시는 그 경방, 옛날에 섬유업체 경방이 경방필 백화점이랑 공장부지 허물고 지금 지은 게 타임스퀘어잖아요. 영등포 거기. 네, 영등포 타임스퀘어. 정말. 싹 밀었죠, 거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도 디벨로퍼가 된 거니까 또 어떤 애들이 변신할 수 있을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뭐 KT도 전화웃 기지 같은 거 되게 많이 있고 등등 하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이제 BYC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그 섬유 BYC 맞고
맞고요. 표 4번을 보시면 재밌는 게 섬유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 매출이 있습니다. 임대 매출이 그렇더라고. 있고요. 건물이 정말 많은 회사. 지금 임대 매출 24%. 주가 보고서 내가 김세련 용한테 야 이거 이렇게 주가 빠지게 했는데 지금 아니고요. 아, 지금 아니야. 사라는 콜은 아니고 이제 이런 회사가 있다. 나중에 디벨로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디벨로퍼 되면 재밌겠다. 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근데 디벨로퍼가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디프레이션 좋아야죠. 공포 속에서 이렇게 되겠나?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차원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C도 한번 나중에 디벨로퍼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파트 3는 건물 관리 부분인데 이건 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 제가 좀 스킵을 몇 가지 하겠고요. 25페이지에 그림 26번, 27번. 사실 일본의 디벨로퍼는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다각화돼서 전방 산업인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후방에 관리, 뭐 중개, 임대 이런 비즈니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벨로퍼들의 건물 관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시설 관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까지 지금 영역을 많이 지금 다변화를 했다. 우리나라의 건물 관리 업체는 있느냐? 네, 있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표 6번을 보시면 건물 관리 업체들 다 대기업 그룹 집단 안에 하나씩 다 비상장사로 있고 목적은 대기업들 건물 관리. 그래서 지금은 캡티브만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롱텀하게는 이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를 넘어서서 수익 관리, 자산 관리까지 하는 그런 회사들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좀 장기적인 그런 그림이고요. 중간에 내용을 스킵하셔서 30페이지 가서 보시면 누가 이제 요새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들이 지금 요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진로우라든지 레드핀이라는 업체고 그림으로는 38번. 어떻게 어떤 거야? 중개회사라는 게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나라 말하면 네네. 어플 1위 업체. 네, 어플.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 맨날 직방. 그 제가 직방, 지금 다방. 직방 페리가 다방. 나오는. 네. 네, 그, 직방 다방. 근데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있는 게 이 업체들은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용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직접 본인의 수익으로 이제 창출을 하는 거죠, 중개 수수료를.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엄청 좋고 제가 지누스 종목에도 설명을 써놨지만 미국의 지금 월세 렌트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진로우나 레드핀처럼 고도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좀 쉽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개업자들이 워낙 영세업자로 출발한 경우,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 레드핀처럼 되기에는 이 비즈니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정신없이 하는 바람에 막 빨리 막 넘어가고 있는데 어때? 프로데크로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관건이 하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지금 만약에 전체적인 좀 신용경세 우려가 완화되고 네. 다시 좀 레버리지 사이클만 오면 디벨로퍼 종목들 찾아서 하면 상당히 레버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야 사실. 근데 아까 그 이제 잠깐 나가셨을 때 그 금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금리가 낮아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어쨌든 훨씬 더 낮아졌으니까 이게 사태만 완화되면 이제 디벨로퍼들한테는 되게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거랑 제가 볼 때는 이제 IS 동서 같은 종목들 땅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공급 시기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공급할 건 없다. 정부가 지금 어쨌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스탠스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IS 미치지 동서가 않을까. 부산에 옛날에 아파트를 분양한 게 있어요. 용호동 W. 그거를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또 관련자가 맞습니다. 부산을 굳이 또 다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높이 있는 거 알아. 와, 3층짜리. 근데 막 설명을 해도 열변을 토하길래 내가 이름도 이상하고 얘들 불안한데 했는데 왜 동서식품도 아니고 뭐지? 그랬는데 그리고 얘가 원래 영동도에 건너면 거기 IS 동서 딱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원래 다리고. 금융 출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독특한 굉장히 커요. 이 계열사도 많고. 계열사 많고 물론 이제 재밌는 게 샀다가 안 되면 또 계열사 바로 팔고 이렇게 저번에 활발하게. 약간 요업회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이누스. 갖다 팔았잖아. 이제 팔 겁니다. 팔리라고 안 팔았구나. 물적 분할했습니다. 그거 관련된 스승을 내가 좀 알지. 근데 하여튼 저번에 판다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하여튼 굉장히 배려시 비싸잖아 IS 동서가. 최근에 이제 이제는 안 엄청 이제 싸졌죠. 많이 떨어져서. 아이스 동서 아까 말씀하신 거로 용호동 W 같은 거 사이트 2개 더 있거든요. 용호동 W 부산 거기가 매출이 1.5조에 순이익 4천억.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알이 2개인데요. 2개 합산 매출 4조. 순이익 8천억. 그거 이제 언제 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올라. 자기들이 이빠이로 챙겨 먹는 것 같아. 개발을 해서. 싸게 사서. 싸게 사서 개발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그게 디벨로퍼죠. 그치. 그러니까 그거 굳이 막 요새 이제 우리가 IB 딜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분양률 갖고서 이제 초반부터 받아가지고 빨리 셀다운해서 빨리 넘길 생각만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싸게 기다리는 샀으니까. 거지 뭐. 네, 수익률 오케이. 극대화를 위해서. 종목은 그래서 지누스, IS동서 그리고 S1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지누스는 이제 불운의 종목입니다. 제가 이닛 하자마자 다음 날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25% 오르고 있더라고요. 25% 올라? 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지누스는 심플합니다. 투자 포인트 그냥 하나예요. 그냥 아마존 매트리스 1위 업체.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39페이지에 그림 53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미국 기준으로 북미 기준 아마존 베스트셀러 침실 가구 분야에서 12개 중에 6개가 지누스 제품입니다. 근데 매출도 90%가 미국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지만 사실상 미국 회사인 거고 최근에 이제 소송이 걸린 거는 얘네 매트리스에서 유리섬유가 나와서 사람이 다쳤다. 아프다, 따갑다 해서 이제 개인이 소송을 건 거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보면은 지누스의 기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피 뜯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뜯어서 세척하고 뭐 그런 이슈가 아무튼 좀 있었고 펀더랑은 되게 무관한 상황이고 지금 뭐 주가 괴리가 좀 벌어졌지만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 온라인 매트리스 업체의 아마 최근에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좀 빠졌을 텐데 밸류에이션이 20배 원래 받았었거든요. 아마 최근은 한 15배 될 텐데 지누스가 이제 주가가 깨져가지고 10배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펀더와 무관한 이런 풍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조금 좀 아쉽다. 뭐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 이후에 공시 나온 것도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 공시까지 이런 풍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플러스 배당도 최대 주주는 안 가져가겠다. 다 주주만 가져가라. 차등 배당 공시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으로만 하는 건가요? 네, 온라인 매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오프라인도 물론 월마트 이런 데 공급하고 있긴 하는데 비중으로는 온라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코로나 영향은 별로 없겠네요, 그럼. 근데 이제 뭐 반반이죠. 사람들이 뭐 매트리스를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반 약간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근데 온라인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외국 애들도 이제 많이 하는 거지 뭐 이거 아마 주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벌크한 매트리스를 온라인에서 산다고 그럴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아직도 안 하지만 미국에서 이게 성공해서 이제 지누스가 지금 뭘 노리고 있냐면 침실 가구 다음으로 비중이 미국에서 큰 게 거실 가구거든요. 지금 그림이 있을 텐데 40페이지 그림 55번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가구 품목별로 비중을 보면 베딩 다음이 이제 소파랑 의자 이런 거실 가구인데 이것도 역시나 벌크한 제품이라서 가서 직접 사지 뭐 온라인으로는 안 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온라인으로 DIY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제품 개발하고 있고 낮은 비중이지만 팔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파 가구도 매트리스처럼 침투가 성공한다면 다시금 주가는 또 리레이팅 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아이스동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47페이지에 그림 68, 69, 70번 그림. 이 68번 그림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산에 여기. 가방. 네. 요거 이제 1.5조에 4천억 순이익. 그다음에 지금 땅 2개가 69번에 고향 덕은지구. 자,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변북로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DMC 쪽이고요. 여기 이제 지식싸움센터, 일반 분양은 아니고 지식싸움센터 들어갈 거고 그림 70번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난 경북 경산지구. 그래서 순서는 회사에서는 속도로는 아마 경산이 좀 더 먼저 하지 않을까. 경산이 2.5조짜리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갈 거여서 두 방의 펀치가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썼지만 당장 올해는 뭐 아닙니다. 근데 고무적인 거는 이 회사 주가가 날아갔을 때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45페이지에 그림 67번입니다. EPS이고요. 2013년에 이 회사 EPS 1,000원짜리 회사였는데 2018년에 8,000원이 됐습니다. 8배가 올랐고 이 8배 증가가 아까 보신 용호동 W 부산에 거기인 건데 분양은 20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올해가 마치 과거로 돌리자면 2013년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 추정치는 그거 두 개가 빠져 있는데도 일단 뭐 EPS 그로스는 나오는 상태인데 주가가 확 강하게 한번 슈팅을 하려면 그게 좀 시작이 돼야 된다. 경산이든 덕은이든. 그래서 일단은 언젠가 좋아질 거는 명확한 회사다.
그래서 좀 커버리지 좀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S1입니다. S1은 이 회사가 상당히 내가 이제 그때 네. 뭐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자료 나오자마자부터도 상당히 견고했죠. 시장 빠질 때 혼자 버티고 오늘 또 오를 때는 또 약간 빠지고 그런 종목인데 방어주입니다. 방어주. S1은 사실 관심 좀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종목의 특성도 약간 그레이해서 이거는 뭐 IT에서도 보시기도 하고 건설에서 보시기도 하고 스몰캡에서 보시기도 하고 근데 시총이 3조짜리로 스몰캡은 아니고요. S1 멀티플이 PER이 싸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18배, 20배, 25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비싸면서도 계속 버티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역시나 심플한데요. 페이지로는 54페이지에 그림 84번. S1 아시는 그 출동 요원 오는 그 S1 맞고요. 그 초기에 현금흐름 보시면 기기비 설치비 나가고 설치비는 고객이 내고 기기비는 6개월 지나면 BEP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입자 베이스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림 85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랑 현금이 같이 가는 그런 구조. 그래서 항상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삼성 계열사니까 삼성 뭐 디스플레이나 모든 공장들 전자 공장에 보안 출동 관리하고 옛날에 있고. 공장 증선될 때마다 주가도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추가로 짓는다고 하면 S1 주가 좋아지고. 근데 항상 주가가 큰 변동, 실적에 큰 변동도 없고 뭐 마이너스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한 박스에서 움직이 18배에서 25배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8만 원이면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요새 좀 변동이 많을 때는 좀 도망치기에 용이한 방어주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이 S&D도 사실 상당히 관심 많았잖아요. 원래 이제 관리소들 다 통합될 거다 막 그랬었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 기관이랑 컨퍼런스 콜 하는데 자이 S&D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캡이 작아서 이번에 이제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커버는 안 했지만 제가 실적 추정은 다 해놨습니다. 57페이지 표 19번 보시면 올해 실적 상당히 좋고 이 회사의 실적을 이끄는 거는 그냥 주택 부문.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헷갈리는 게 이 회사를 엣지가 있는 뭔가 디벨로퍼로 봐야 되느냐 일반 건설 회사로 봐야 되느냐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디벨로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에 그림 89번 SK 네트워크스 주유소 부지 개발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제 추정치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요새 진짜 주유소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네. 불편해 죽겠어. 직접 듣고 않고 주유소들 이동을 하나지고 근데 보시면 시내 주유소들이 또 엄청 좋은데 다 위치하고 있고 저희 여의도 에스트레뉴도 원래 주유소 자리였잖아요. 맞다. 네. 맞아. 옛날에 그 주유소 자리였어. 네, 그런 거 계산하시면 이제 요거 개발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 추정치에 빠져있고 매출 규모 저희가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회사에서 상반기 중으로 가이던스를 주실 것 같고 그거로까지 추정치에 반영을 하면은 주가가 상당히 싼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로 정리해 사실 주실 수 이거 있을 외에 우리 김세현 연구원이 참 많은 일을 하는 게 우리 IB 들 때마다 내가 가서 물어보는데 이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증권주들이 흔들리는 것도 좀 있을 거야. 그런데 네. 이제 부동산. 뭐 부동산이 많이 경색돼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주거용은 어차피 정부에서 작정을 하고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상업용 안에서 특히 중소형 상가의 경우는 많이 경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처음 찾아봤는데 그 권리금의 중간값? 그 권리금이 지금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 알고 네. 그래서 저번에도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도 그거가 이제 경색 부분이 만약 시장에 대한 전망 관련되는 거니까 네. 만약 네. 이게 유동성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거창한 얘기들 하는데 그냥 빨리 대출들 잘 하게끔 해주고 대출을 풀어주셔야 풀어주지 않으면 돈이 안 돌면 안 됩니다.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뭐 부동산 많이 안 올라가요. 지금 뭐 자꾸만 부동산 걱정들 하는데 이미 그런 디플레이 심리가 기대 심리가 네. 생겼기 때문에 더 일본처럼 더 늦기 전에 디플레이 기대 심리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돈을 나눠주든지 돈들을 못 쓰니까 그것도 좋은 정책이고 네. 세금을 줄여주든지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글로벌로 모기지를 이렇게 쪼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맞아. 없어요. 그걸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쩜 우리는 굉장히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야 부가 경제가 신뢰가 생겨 도는 건데 이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금리를 내려도 기준을 내려도 금리가 튀는 상황에서 이거를 왜 머뭇거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동산 쪽은 다음에 그거는 또 네네. 자료 나오면 얘기 드리도록 하고 네. 오래간만에 이디오 녹음했는데 어때? 프로데클러는
저는 좋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하다가 안 하니까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하지만 왜 이건 안 하냐고 많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심플해. 내 생각조차 정리가 안 되는데 네.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되게 비양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끝없이 회의하고 정말 매일 더 정신없이 주말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었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이 시점에도 주일부가 좀 플러스 나와도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래도 긴 흐름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붕괴의 서막이냐 정말 뭐 세계가 망하는 거냐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그래도 종목을 찾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날 녹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냥 시작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종목 자료들이 다 나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주식 애널리스트가 맨날 앉아서 무슨 뭐 세계 정세는 어쩌고 뭐 지금 뭐 무슨 그거 얘기해봤자 우리가 잘 뭐 감염이 코로나가 어디까지 번지고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냥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그걸 찾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어서 찾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제시한 종목이 또 폭락을 하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름 우리가 얄팍 뭐 우리끼리 고민하는 거니까 하여튼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한 김에 오늘 저도 저희 아침에 그 달러 스와프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사실 그걸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래? 그걸 하면 진짜 외환위기 안 생기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달러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이 있어. 네. 우리가 그냥 부자야. 네. 근데 부자인데 내가 저기 이렇게 여기에도 채권으로 차용증도 있고 막 그게 채권이니까 이게 네. 있어. 당장 달러 달라 그러면 그 차용증을 상환 받아서 주거나 차용증 누구한테 돌려놓고 팔아서 주거나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막혀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저기 돈 진짜 많은 그걸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어 미국이라고 지금. 근데 지도 급해. 자기네 국채를 안 사도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 돈 필요해? 그럼 내가 현금 줄게 한 거야 지금 스와프. 600억 달러나. 그럼 돈을 줄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주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내가 10개를 올렸어.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저도 밤에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거. 저번에 채권 사준 것도 되게 좋은 조치예요. 지금 문제는 이게 너무 이게 황당하니까 조치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이게 반응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무서워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래? 그럼 우리 거리 다녀도 되겠네? 그리고 거래 좀 해볼까? 이런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난 정말 빨리 여행 좀 가고 싶어. 기회가 좀 맞습니다.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항공 망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걸 살려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항공사한테 대규모 돈을 주는 거지. 우리도 그런 조치를 해달라는 거지. 내 말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뭐 이거는 시장에 맡겨요. 이것도 한심한 얘기고 뭐 이걸 모르겠어요. 또 말 거칠어지는데 저 경제에는 진영 논리는 의미 없어요. 되게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저한테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 댓글을 달았어. 듣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국가의 세금으로 뭐라더라? 탐욕한 사람들에게 돈을 속으로 아니 그리고 부동산 자꾸 얘기하니까 나한테 나 강남에 안 산다니까. 아 맞다.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야 낙수 효과도 아니야. 그래도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한 거는 다 같이 못 살자는 얘기인지. 말하자면 또 분명히 댓글에 이상한 거 살니까 또 댓글 안 봐야겠다는 얘기지만 2008년에도 근데 통화 수업 한번 해가지고 저희 뭐 힘들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나갔잖아요. 맞아, 그랬던 것 내 같아요. 기억에 맞아요. 잊지 못하는 사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는 얼떨결에 당했고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가 부도의 날을 사람들이 너무 봐가지고 막 달러가 없어가지고 다 아니에요.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기업이 빚을 많이 져서 채권을 못 갚았어. 그래서 IMF라는 애들이 와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대신 해준 거고. 너희들 막 다이어트해. 나 같은 애한테 갑자기 살을 갖다 30kg 빼라고 한 거야. 애가 미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달러를 준 거야. 그게 구제금이야. 맞아. 달러를 준 거고 빌려준 거고 IMF에서 대출해 준 거고 외환위기 때도 결국은 외국이 망했는데 달러가 고갈되니까 미국에서 10월이야 있질 않아. 딱 나왔는데 갑자기 기업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가. 그러더니 4월에 그 다음에 주가가 날아갔던 건데 물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막 생겨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잘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뭐냐면 항상 외환위기였어요. 외환위기.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독일 비스마르크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독일 분다스마크는 맨날 금리 갖고 저렇게 맞아. 쫀쫀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걔들은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거든. 네. 그럼 이렇게 되겠다. 우리나라 외환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 한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망할 뻔했었는데. 근데 어제 정말 무서웠다니까. 어제 난리 났었어. 이거 맞아. 시장 맨날 주식 단말기만 보고 계시니까 부지게 모르지. 사방에서 어디서 알아보면 달러가 없다는 거야. 달러 구할 수가 없어. 다 팔아서 달러 만들겠다는 상황인데 갑자기 미국이 나타나서 그래서 나는 막 어제 애탄 청와대 청원 나도 살 테니까 그거 찬성합니다. 그거 왜? 얼마나 긴박했던 상황인데 네. 달러가 만약 그게 안 해주면 오늘 어떻겠어? 우리나라 모든 경련을 일으키는 거지. 달러 구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녹음을 하는 거야. 지금 네. 내가 아침에 했던 거야. 좀 이제 안 쓰네. 근데 뭐 이걸 갖고서 또 어떤 사람들이 뭐는 의미가 없고 막 이러는데 정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그 달러에 대한 어떤 공포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역사였어. 그러니까 뭐 지수가 여기서 얼마 간다. 뭐 바닥 뭐 1200, 1300 가도 두렵지가 않아. 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망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오전에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갑자기 경련 일으켜서 잘못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 근데 오늘 방금 전에 전화 받아 나간 것도 뭐냐면 전화 왔는데 이제 아침부터 계속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안 푸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네. 아니 근데 내가 이제 풀어야 된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풀어야 된다 나는.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던 건데 왜 1100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나와주면 이제 하나만 나와주면 돼. 우리 아까 최성원 거 연금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이제 치료제가 네. 나오면 4월 3일입니다. 네. 그래서 녹음은 그 치료제들 뭐 이것도 치료제다 저것도 치료제다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 제롬에 단다 치는 애들 이상한 거 미스트리나 돌리고 이런 애들 하는 짓이고 그거 진짜 치료제는 지금 미국에 공인된 것들 외에는 안 돼요. 그것도 지금 동물 실험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 두세 개 정도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되면 힘을 받을 것 같고 네. 뭐 이게 말할 수 있는 리서치 분석의 한계입니다. 근데 뭐 최소한 이거는 경계해주고 싶어요. 하루에 20%하고 30%가 올 수도 있지만 이것도 별걸 다 하잖아. 진단키트에다 코에다 넣으면 하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진단키트 개발했다 그러고 좀만 조사해 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물려도 확실한 거에서 물려 있어야 나중에 회복이 되지. 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흥분해가지고 했으니까 댓글 관리를 잘해주실 거예요. 제또 분명히. 아니 요새 그 정말 신기하게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신 분들 다 주식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달러 소프가 호재인지를 모르고. 아,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놀라운데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막 흥분해서 그 새벽에 단톡방에 애들이 나왔어요. 뭐 다행이다. 새벽에 네.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래도 다행 한마디 적으면서 되게 멋지게 쓰려고 네. 짝해서 거기서 구구하게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막 쓸래다가 내가 아유 근데 정말 다행이지. 네. 난 정말 어제는 네. 야 내 생에 또 한국이 달러에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 정말. 못했어.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근데 그녀의 국가 부도의 날이 문제야. 그 영화가 자꾸 그 아예 외환위기 때랑 상황이 달라요. 그거는. 근데 자꾸 맞아요, 그거 맞아요.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용라 일용.